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네요. 예. 제가 이제 강의를, 상반기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느라고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반기에 했던 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를 이제 순서를 약간씩 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렸던가 안 드렸던가 이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여기 영상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봤는데, 앞부분 우리 1회차, 2회차 할 때 보니까 제가 반팔을 입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반팔을 입고 시작하지만 코트를 입고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옷이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거 보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에 신청을 하셨을 때는 어떤 거를 기대하고 오셨을지 다 생각들이 있으셨겠지만 저희 강의는 어떤 공부의 기술 이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강의는 아니에요. 오늘 벌써 9회차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공부의 기술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야만 되거든요. 아이가 1학년일 때 쓰는 기술과 5학년일 때 쓰는 기술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차 시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는 이 추론 독해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물고기에 가까운 그런 강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생이지만 점점 뭐 고등학생까지 또 대학생,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론 독해라는 부분이 물론 이제 평생을 공부의 기술로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끄고 할까요? 네, 보시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끝났죠. 예, 그래서 어휘력과 논리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어휘력과 논리력. 그래서 어휘가 부족하면 왜냐하면 어휘라는 게 개념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어휘가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감정은 이게 뭐 이미지가 없죠. 감정 그 자체를 가지고 이미지로 그리기는 좀 힘든데 그 감정을 글로 풀어내다 보면 글에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어휘가 문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글이라는 거는 문법이라는 게 뭐 주어도 필요하고 또 뭐 주어 다음에는 뭐 목적어가 나오고 영어는 또 다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다른 문법이 있고 그런 논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이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글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휘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휘 따로, 논리 따로 이렇게 공부한다기보다는 어휘와 논리를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사실은. 글쓰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 글쓰기를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어머님 오늘 나누셨네요. 어머님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글쓰기 독서학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가요? 마지막에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일기 쓰기를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따로 뭐 아이가 독서학원에 가서 그냥 그게 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 학원 보내야 돼요. 글쓰기 학원 재밌다. 보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12차 시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아이가 공부를 만만하게 여기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만만하게 여기게끔 할 것인가, 그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공부를 만만하게 여기게끔 하고
뭐 더 좋은 거는 재미있게 여기게끔 하는 거. 그게 더 좋겠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뭐 자기주도 학습 당연히 잘 될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수학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좀 쉬어가면서 해. 그러면 네 하고는 그다음 영어책을 펴요. 왜? 공부가 재밌으니까. 아이에게는 이게 놀이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엄마표 공부의 방향이에요. 그거를 목표로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옆집에서 학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초등학생이잖아요.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배우는 양도 적고 난이도도 낮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엄마가 이끄는 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 다니는 거를 싫어한다. 보내면 안 돼요. 돈 버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학원 뭐 보내느라고 그런 어떤, 잠깐만요. 제가 안경을 두 개를 쓰는데, 학원을 보내느라고 보내봤자 지금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워올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 아이에게는 큰 지식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고등학생까지만 보더라도 초중고 12년의 지식 중에서 가장 부스러기 같은 지식이에요. 그거 몇 개 배우기 위해 가지고 학원 보내서 뺑뺑이 돌리고 이래서 아이가 공부를 질리게 하잖아요. 공부가 힘들다고 느껴지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공부 안 합니다. 어떻게든 도망 다녀요. 도망 다녀서 온갖 방어 기제가 다 나옵니다. 그렇겠죠. 시험 칠 때가 되면 가장 이 방어 기제가 극대화가 돼요. 그래서 시험 칠 때만 되면 유난히 배가 아픈 아이가 있어요. 시험 끝나면 다 낫습니다. 또 시험 때만 되면 유난히 졸리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때만 되면 다른 게 너무 재밌어요.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어요. 하여튼 시험 공부만 아니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어 기제가 아이마다 이제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왜냐면은 공부가 싫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사람의 본능이죠.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말이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피할 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어요. 피할 수 없는 건 무서운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시험,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어 기제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는 뭐 그런 아이 보고 있으면 미치죠. 평소에 공부 안 하더라도 시험 때라도 좀 집중해서 공부해주면 좋겠는데 시험 때 애들이 어떻게 뭐 아프고 뭐 졸려서 자고 이러면 정말 그 경상도 말로 허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는 할 만한 거, 만만한 거, 이런 이미지를 심어 주셔야 돼요. 또는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요,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 거, 책임감이죠, 그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은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아이가 독서실 간다? 아, 공부하러 가겠다는데 그걸 막아요? 못 막죠. 근데 애들이 독서실 갈까요? 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가서 제대로 공부하냐 이거죠.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저도 밖에서 글을 한번 써봤는데 저희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요. 거기는 이제 무인이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빈자리를 보면서 하여튼 입력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독서실에. 그래서 왜 자리가 없지? 안쪽에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기다려가지고 뭐 어떤 학생들이 몇 명 빠지고 나서 이제 제가 등록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요 텅텅 비었어요. 근데 왜 자리가 없을까요? 아이들이 원로 끊어놓고 엄마한테 독서실,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를 원로 끊어놓고 안 와요. 엄마한테는 그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한다 그러고는 거기 가서 집만 놔두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닙니다. 자, 그래요. 중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통제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게끔 하려면 공부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렇게 좀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초등학교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게 일기 쓰기입니다. 예. 제 책의 맨 첫 번째 부분에 일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제가 일기를 배치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샘플들도 몇 개를 올려놨죠. 실제로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 4학년 아이, 이런 아이가 어떤 식으로 일기를 썼는지를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일기가 단순히 뭐 나는 오늘 뭐 했다, 오늘 뭐 했다 이런 식의 기록만 쓰게 되면 맨날 똑같은 그 나물이 그 밥이 돼요. 나는 오늘 만두를 먹었다. 나는 어제 짜장면을 먹었다. 뭐 그거는 일상의 기록이죠. 예, 그거보다도 학교 공부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요 관찰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에 대한 관찰.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우리 도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넓어져서 글로벌한 세계 지리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 무슨 이제 여기 분당은 지금 다리들을 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사고가 나서 여기서 뭐 그 다리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옆에 탄천의 길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꽃밭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관찰해서 써보는 게 굉장히 좋은 생활 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수학 일기, 사회 일기 이런 것들도 샘플이 있으니까 일기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요 글쓰기도 되고 또 이런 어휘력과 논리력을 기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쓸 때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엄마들이 이제 옛날 교육을 받다 보니까 요새로 따지면 이제 옛날 교육이죠.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글을 쓰면 반듯하게 쓰라 그랬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글씨를 똑바로 반듯하게 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글씨를 여기 아마 대부분 다 잘 쓰실 거예요. 근데 일기는요 글씨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놔두세요.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해도 상관없고요. 그림을 그리든 스티커를 붙이든 형식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정리만 잘 해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일기 쓰기를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요. 크게 문학과 비문학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과목이 이 국어의 문학 분야를 빼고는 모든 과목이 비문학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에 뭐 국어 지문에 사회가 나오기도 하고, 뭐 수학이 나오기도 하고, 과학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융합이 많이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분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냐면요. 동양과 서양의 교육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동양의 교육,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서삼경이라든지, 뭐, 동몽선습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의 첫 장을 딱 넘기면, 목차가 없어요. 목차가 없죠. 근데 여기는 이런 거는 과목도 일단 다 나뉘어져 있는 데다가, 목차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서구에서 들어온 교육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교육 방식은 전부 구분하고 분류를 해요. 근데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분과 분류를 따라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번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일단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한번 할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게 독해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다시 안경을 바꿔 끼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눈 초점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가 하고 이걸 보는가 하고 안경을 좀 바꿔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가 있고, 국어에서 이제 문학이 나오죠. 문학 빼고는 전부 이제 비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감상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문학도 비문학처럼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일단 문학은 기본적으로 감상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가 없고요. 난이도 조절은 전부 다 비문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전부 비문학 과목이에요. 문학 빼고는. 국어의 일부 문학 빼고는 이게 전부 비문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학은 요거 있죠. 시, 소설, 수필, 고전문학. 요거 정도만 문학이고요. 나머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인문 이게 전부 다 비문학으로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는 추론 독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책들의 첫 문장들이에요. 예. 첫 문장에서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이 문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제 주관적인 글이잖아요. 객관적인 글이 아니라 주관적인 글이기 때문에 저자의 주관에 따라서 가야 돼요. 여기에 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나는 저자 생각하고 다른데 이래서 자기 생각대로 가죠. 그러면은 틀려요. 자존심은 내세울 수 있겠지만 문제는 틀립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노인과 바다. 첫 문장이 이렇게 돼요.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자, 여기에서 보자면 왜 하필이면 노인이 나왔을까? 예, 노인이 여기 이제 다 나와 있죠. 멕시코 만류. 이제 글을 쓴 해밍웨이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배경을 멕시코로 잡았을까? 예, 그 다음에 조각배를 탄대요. 조각배를 타면 저는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 중에 J 채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일본 방송들 이제 주로 해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밤에 보면 아마 대부분 남자들이 그거 다 좋아하실 거예요. 참치잡이 하는 그 프로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 좀 가슴이 짠한데 거기 막 큰 배를 타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참치잡이 하는 배들도 있지만 그 프로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진짜 이런 식이에요. 한 60대 뭐 늙은 노인들이 평생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 혼자 배 타고 나가가지고 참치를 잡습니다. 며칠 동안 참치잡이를 허탕 치다가 겨우 한 마리 잡아오면은 아주 그냥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딱 그거 같아요. 조각배. 뭔가 좀 위태위태하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위태위태합니다. 홀로 고기잡이를 해요. 예. 자, 이 소설의 분위기가 딱 이렇게 느껴지시죠? 예. 이 첫 문장에서, 이 내용은 그렇겠구나. 이렇게 좀,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그런 소설이 되겠구나라는 그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그 뒤에 어떻게 나올지가 추론이 되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 뭐 구체적인 내용, 스토리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게 추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자, 이방인 한번 볼까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양로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보를 받았다. 자, 이게 첫 문장입니다. 소설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자, 작가가 엄마가 죽었대요. 근데 어때요? 오늘 엄마가 죽었어. 덤덤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엄마가 내 곁을 떠나셨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신문 기사 보는 것 같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어젠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무관심해요. 자, 엄마하고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엄마와의 관계는 사실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사회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이 사람은 굉장히 무덤덤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시크하고 사람들하고 별로 이렇게 교류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그야말로 이방인이죠.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문학의 추론 독해는 뭐 거의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신 한번 볼까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이름이 그레고르 잠자입니다. 잠자는이 아니고 잠자는 게 아니고요.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어요. 막 이렇게 놀이공원 가서 놀고 하러 그죠? 뭐 돈벼락 맞고 로또 번호 받고 이런 꿈이 아니라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는데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해충으로 변해 있어요. 예. 그냥 나비도 아니고 나비는 예쁘기라도 하지 해충이에요. 바퀴벌레예요. 근데 바퀴벌레가 커다랗대요.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예. 자,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쭉 필요하다고, 여기 오만과 편견 한번 볼까요? 이 오만과 편견도 되게 재밌는 소설이죠. 다들 보셨죠?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인 줄 아세요? 예,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봐도 비슷해요. 자,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인간의 성장이 별로 바뀌질 않아요.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여전히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사람의 성장이 별로 바뀌질 않는 거죠. 자, 200년 전의 소설인데요. 여기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재산이 많은 미혼 남성이라면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다는 말은 널리 인정되는 진리이다. 자,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그 주인공 엘리자베스 있죠. 엘리자베스 엄마의 이야기예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재산이 많은 미혼 남성이라면 반드시 아내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근데 이 엄마는 널리 인정되는 진리이다라고 못 박습니다. 예. 이게 갸웃하잖아요. 재산이 많은 미혼 남성이 반드시 아내가 필요해? 자,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우상 중에 극장의 우상이라고 있었죠. 권위. 그죠? 활짝화된 거를 그대로 믿는 거는 이제 권위에 대한 굴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활자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재산이 많은 미혼 남성은 반드시 아내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 이게 논리 인정되는 진리이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제인 오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실 이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그, 진짜 주인공은 이 엄마예요. 베렛 부인. 베렛 맞을 것 같아요. 베렛 부인일 텐데, 이 엄마가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막 딸들을 결혼시키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직진, 돌진하는 엄마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딸들을 결혼시키고 싶어 할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옆집에 다하시가 이렇게 이사 오잖아요. 다하시가 이사 오니까 돈 많은, 재산 많은 미혼 남성이니까 반드시 아내가 필요해. 내 딸이랑 엮어야 되겠어. 그리고 무조건 돌진하고 직진하죠. 그거를 엘리자베스는 부끄러워하고 천박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상속법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이 딸들에게 상속이 안 돼요. 여자한테는 상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의 엘리자베스는 그러니까 여자 형제만 5이거든요. 남자 형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물론 아버지가 뭐 돈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이 재산이 친척한테 가게 돼 있어요. 친척 남자한테.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엘리자베스를 그 친척하고 결혼시킬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안 그러면 재산이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 당시에 뭐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에 결혼시키는 게 엄마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딸들의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웃기기는 해요. 이 200년 전이면 영국에 여왕이 있던 시절이거든요. 예. 여왕이 있던 나라에서 여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예,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피터팬, 모든 아이들은 한 사람만 빼고 잘한다. 누구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피터팬이죠. 예. 그러면 영원히 아이와 같은 사고, 아이와 같은 생각,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구나 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날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천재인데 아는 거 엄청 많아요. 근데 박제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렇죠. 자기는 이제 좀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몸을 팔아서 자기를 부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첫 문장들을 보면서 전체 작품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한번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다음에 문학의 추론 독해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문학의 추론 독해 요거를 보시기 전에 이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요 위에 뭐 이제 고전문학인데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 여기 위에 원래는 그 앞에 지문이 있어요. 뭐 화진과 하춘에게 해줄 말 이렇게 화진과 하춘의 내용이 나오는 이제 지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윗글에 화진과 하춘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것을 하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었더라? 화진과 하춘에게 새엄마가 들어왔던가? 해가지고 되게 이제 구박을 많이 받던, 예,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자기를 구박했던 그 새엄마에게 뭐 어떻게 하고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보기가 이의 경목요결이 보기로 나왔는데요. 부모의 뜻이 의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먼저 그 뜻을 받들어 따르고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만약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곧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하여 반복 개진함으로써 끝내는 이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 자, 요런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줄 말로 적절한 거 요 1, 2, 3, 4, 5 중에 찾아야 돼요. 예. 우리가 위에 지문을 안 봤어요, 지금. 그죠? 안 봤지만 이것만 봐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자, 보실까요? 이거는 보기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을 대응해 보면은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죠. 답은 1번이거든요. 아이고. 1번이 답입니다. 자, 어떻게 답이냐면요.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거는 정성껏 아래어라하고 연결이 되죠. 반복 개진함으로써 이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로 연결이 되고요. 끝내는 요 화살표가 조금 틀려졌는데 끝내는 요게 이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이치에 따르도록은 어머니께서 의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연결이 다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고전 문제예요. 고등학교 고전 문제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직 고전 문학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이니까 좀 어렵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매일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문학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문학은 이 정도 수준이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은 더 이상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예. 비문학으로 들어가면은요, 비문학의 유형이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이 배울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만 드리면 비문학의 유형은 이제 뭐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이런 유형이 있고 분류하는 게 있고 분석,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질문과 대답 하는 유형이 있고요. 단계, 절차, 과정, 특히나 이제 과학과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과학 경제 지문에는 원인과 결과. 이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이제 샘플입니다. 예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비례와 반비례, 시대순의 배열, 통념과 그에 대한 반박. 예,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유형에 나오는 건데, 이런 유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유형이 있는 걸 알면은 좋긴 하겠죠. 근데 이건 학교에서 다 가르쳐 줘요. 학교 수업 따라가면은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비문학 독해를 이제 과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은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첫 문장을, 첫 페이지를 아이와 지금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읽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이 책,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책을 앞부분만 잠깐 읽고 덮어요. 예. 그리고 아이와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예.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아이가 상상을 하겠죠. 첫 문장만 보면서, 주인공이 뭐 활발한 것 같아, 라든지, 뭐 소설이 좀 음침할 것 같아, 라든지, 음침이라는 단어까지는 아직 쓰기가 좀 힘들겠네요. 아이들이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추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 뒤를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대부분은 비문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대부분은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 비문학을 과목별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문이 굉장히 길죠? 그죠? 굉장히 긴데요. 2021년도 그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문제지만 16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문제지만. 그것도 종이가 요런 A4도 아니고 거의 큰 거 있잖아요. B3지. B4인가요? 예. B4지. 예. 그걸로 16장이 나왔대요. 예. 거기에 이런 지문이 몇 개냐면은 지문이 11개. 그 다음에 보기가 달린 문제. 아까 우리 화진과 하춘 보셨잖아요. 보기가 달린 문제가 21개. 그러니까 이런 추론 독해가 되지 않으면은 지문 다 읽고, 보기 다 읽고, 선지 다 읽고 문제 푼다? 시간 안에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그것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잖아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위권은 시간 안에 지문 다 읽지도 못하고요. 중위권은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상위권은 읽으면 다 이해는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최상위권이 되면 추론이 되니까 어떤 것들은 이게 이런 얘기로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딱딱 필요한 부분들만 보게 되죠. 그래야 시간 내에 이제 답을 예측할 수가 있고 시간이 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빨리 읽으려면은요, 평소에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좀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이게 비법이에요. 꾸준한 훈련.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대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국어를 몇 페이지를 봤다, 책을 몇 권을 읽었다, 이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양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냐 보다는 내가 몇 권의 책을 이해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독서를 이제 권하시잖아요. 국어 공부를 권하시면 반드시 공부를 하고 나면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가 중요한 게 모든 과목의 기본이에요. 국어에는 과학 지문도 나오고 사회 지문도 나오고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른 과목 사회나 과학이나 수학을 가도 수학 같은 경우에 특히 요새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문장제 문제를 풀려면은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장제 문제의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너 오늘 문제 몇 개 풀었어? 몇 개 맞았어? 자, 이거를 물어보시기 이전에 네가 오늘 공부한 거를 설명을 해봐. 엄마한테 말투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하십시오. 예, 아이에게 지시를 하시든 권유를 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아이가 공부한 거를 그냥 공부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애들은 답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한 번 더 되뇌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이 생기고 논리력이 생기고 모든 그게 다 되는 거죠. 사실 그 지식은 우리가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구슬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를 꿰 수 있는 뭐 통찰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고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융합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문제 해결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이 지식을 깨워주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소용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아이가 학원 갔다가 돌아오면 오늘 뭐 배웠어? 엄마한테 설명 좀 해봐 줄래? 엄마 너가 학교 다녀온 게 요새 도대체 네가 뭘 배우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공부한 걸 한번 되뇌일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한 중학교쯤 올라가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너는 뭐 공부했니? 그러면 몰라?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몰라요. 자기가 무슨 과목을 공부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 아이들도 많아집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꼭 학교 돌아왔을 때 오늘 무슨 공부했어?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이런 거 물어보면 답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수업 시간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집에 가면 엄마가 물어볼 거거든. 난 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뭐 배웠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목차가 섭니다. 목차가 서면 그 다음 지식은 그 목차에다가 살을 붙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거를 물어보는 그런 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날림으로 읽게 되면은 실력이 안 쌓여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속독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새 속독학원 다 없어졌죠. 저도 속독을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그 이경규 아저씨처럼 눈알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눈 되게 아파요, 그거. 근데 진짜 그거를 읽고 나서 바로 뭐 이렇게 그거를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읽고 나서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금방 까먹어요. 글자의 텍스트만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속독이 진짜로 그게 무슨 효용이 있고 이랬으면 지금 속독학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야 되죠. 효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빨리 읽는다. 별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염없이 앉아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초등학교 때는 시험은 없지만 그런 것도 훈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시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학교 수업이나 시험이 40분이잖아요. 초등이, 그죠? 그럼 이제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 시간을 한 40분이나 30분 단위로 해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집중해서 푸는 거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한 30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자, 30분짜리를 집중해서 한 4번만 하면은요,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2시간을 오롯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있죠. 근데 2시간을 길게 이어가지고 앉혀놓고 공부를 하라. 집중 안 돼요. 뭐, 앞에 책상 치우고, 지우개똥 치우고, 필통 정리하고, 이러면 30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지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문을 왜 이렇게 하나씩 안 하고 있는데 지문들이 보면은 이 지문의 경쟁력, 지문들 간의 이 경쟁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좀 아리까리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1번이 답인데 공부가 좀 소홀하게 한 아이들은 1번은 제껴놓고 2번과 3번 사이에서 답을 고민하죠. 오답들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틀려버립니다. 이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문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 나와요. 자, 시험 우선 그걸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다들 원하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험은 뭐를 평가할까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시험에는. 네? 그렇죠. 배운 게 나오죠. 예. 그러면 뭐를 배울까요? 학교에서는. 그거는요, 교과서도 뭐 여러 개 많이 나와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를 배우느냐?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느냐? 학습 목표에 대한 게 나옵니다. 교과서 처음에 보면 학습 목표가 이렇게 나오죠. 단원마다. 말 그대로 학습의 목표예요. 이 학습을 통해서 이거를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얼마나 학습 목표를 잘 습득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학습 목표와 동떨어져 있는 거, 뭐 수업 시간에 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오죠. 학습 목표에 관련되는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애들이 뭐 시험 치고 나면 선생님이 참 이상한데 구석에 있는 거 뭐 말 그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 나왔어 라고 하지만 오답 분석을 할 때 시험 끝나고 나서요. 책을 펴놓고 교과서를 펴놓고 내가 틀린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전부 다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것들이 다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습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제목이 그 단원을 전부 다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과 학습 목표를 반드시 읽고 들어가면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가 추론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목과 학습 목표를 안 봅니다. 안 보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유형, 그다음에 공식, 뭐 공식이 유형이죠. 그런 것들만 봐요. 그러니까 습관을 반드시 처음에 들어갈 때 학습 목표를 소리내서 한번 읽게 한다든지 그거를 명확하게 어머님들이 한번 너 요번 단원에서는 요런 거를 배우는구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아니 엄마한테 너 뭐 배우는지 학습 목표 한번 얘기해 줄래? 반드시 한번 되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문제는 굉장히 뭐 많이 변주가 될 수는 있겠죠. 초등학교는 시험이 없으니까 뭐 넘어간다 치더라도 중학교에 가서는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선생님이 얘기한 그대로 나와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공부가 좀 안 됐다 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실 거의 불가능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무슨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가 안 된 애들이 무슨 대단한 쪽집게 학원 이런 데 다니면서 어떤 역전을 하겠다? 거의 꿈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열심히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를 좁히기가 힘든 데다가 공부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성립이 안 돼 있을 거고. 그런 아이가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고 해서 달려지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를 메우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그 학원의 광고지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4개월 만에 기적.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그거는. 수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 아이에게 나타난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아이가 어떤 공부에 맥을 못 잡고 공부의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 올릴 수 있다는 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진로를 이제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물론 어떤 진로나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로에 대해서 2시간 얘기를 할 거거든요. 진로라는 게 어떤 진로든지 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진로는 없어요. 우리 애는 공부가 안 되니까 기술 가르쳐야지. 기술은 공부 아닙니까? 공부 안 되면 뭐 내려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농사는 기술 아니에요? 농사는 공부 아니에요? 모든 게 공부가 안 되고는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배우면 되거든요. 그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공부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거는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 때까지는 만들어 두셔야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더미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요 지문이 요만큼 한 페이지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은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인데 수능 같은 경우면 문제 하나가 1분 46초가 걸려요. 예, 산술적으로 나눠보면 80분에 45문제 풀어야 되니까. 근데 뭐 시험지 나눠주고 이름 마킹하고 이러면은 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문을 읽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가 딱 5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지문을 보고, 문제 요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쌍막이었거든요. 네,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5분간 잠시 쉬겠습니다.
네, 그만하시죠. 어떠세요? 문제 다 푸실 수 있었나요? 뭐, 맞든 안 맞든, 일단 다 읽고 문제를 다 풀었다. 예, 잘하신 거고요. 맞든 안 맞든 문제를 못 풀었다. 또는, 뭐, 이 지문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런 분들은 이 시대의 고등학생이 아니신 게 참 다행인 걸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예시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비문학 지문은요, 좀 앞부분만 읽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꼭 힌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뭐 어떤 힌트냐면 연쇄 퍼즐이라는 게 나오죠. 연쇄 퍼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 쌀인지 모래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있으면 스토아파는 이제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스토아파 맞나요? 이게 한 톨의 미랄이 곡식 더미를 이루는 거 아니다. 두 톨이면 역시 아니다. 세 톨은 그렇다면 만 톨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래서 연쇄 논법 퍼즐 얘기하면서 스토아 학파의 독단적 인식론을 공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면서 한마디로 스토아 학파는 명확한 인식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덤이라면은 만 개까지는 덤인데 9,999개는 더미가 아닌 거예요. 스토아파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토아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만 개는 더미인데 9,999개는 더미가 아니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이제 더미의 역설인 거죠. 그래서 연쇄 논법 퍼즐이라고 해서 그 단락 3번에 보면 그 n은 적은가, n 플러스 1은 적은가라는 연쇄 형식의 질문에 대해서 스토아 학파의 답은 얘가 일정 횟수 계속한 다음 어느 시점부터는 아니오가 계속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이런 거죠. 90점부터는 A, 89.9는 B, B학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더미의 역설과 같은 형식의 역설이 나타나는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예. 3번도 보시면 아테네인들이 테세우스를 기리는 뜻에서 그의 목선을 영구 보존하고자 썩은 판자가 생길 때마다 새 판자로 갈아줬잖아요. 자, 그럼 언젠가부터 이 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인가 하는 수군거림이 있었다. 판자가 총 예를 들어서 한 100개라고 쳐보죠. 그러면 49개까지는 스토아 학파에 따르자면 49개까지는 갈아도 테세우스의 배 과반 이상이니까. 근데 50개를 갈면 이제는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애매한 경계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미 역설처럼.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는 연쇄 논법 퍼즐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연쇄 논법이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문장이 단락이 6개가 있거든요. 그 6개의 핵심 문장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격가지들 다 쳐내고 핵심만 쫙 뽑아본 겁니다. 자, 이러한 연쇄 논법 퍼즐은 땡땡땡땡 헬레니즘 시대의 회의론자들이 스토아파를 공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회의론자들은 더미 역설처럼 각각의 인상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흡사한 인상으로 점차 대치하면서 글자가 틀렸습니다. 분명한 인상에서 불분명한 인상으로 나가는 연쇄고리를 구성해 스토아파를 공략했다. 스토아파는 그런 기준점이 있으며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현자도 정확한 기준점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적음에 뚜렷한 기준점이 있다 해도 n이 적다는 분명한 인상과 n 플러스 1이 불분명한 인상이 너무 흡사할 때에는 불분명하다라는 대다조차 하기가 곤란해진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가지들을 국어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문을 공부할 때는 지문을 읽을 때는요. 이 격가지들까지 다 같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방대해서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단별로 핵심 문장들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면
요것들만 딱 모아놓으면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문제 푸는 거를 보니까 어떤 분은 막 줄을 그어가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들고 나타나라, 나타나라.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기왕이면 이렇게 핵심 문장에다가 줄을 그어가면서 뭐가 핵심, 이 문단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건지 요거를 찾아내서 볼 수 있으면, 좀 빨리 추론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 내에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어떻게 비문학 훈련시킬지는 맨 나중에, 맨 끝에, 오늘 강의 맨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서울의 모 고등학교, 예, 자사고의 문제이거든요. 예,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중동고등학교 문제예요. 예, 중동고등학교가 굉장히 좀 공부를 빡시게 시키는 그런 학교거든요. 자, 이 학교에 국어 202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 앞에는 이제 이 앞쪽은 그 객관식 문제가 쭉 나와 있었고요. 이 서답형 문제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보세요. 지문이 나름 길죠, 그죠? 예, 나름 긴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3개의 지문마다, 서답형 1번 문제가 10점짜리예요. 똑같아요, 근데.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10점. 여기도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각각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10점. 아까 보여드렸던 요렇게 요약하는 거 있죠? 요게 10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잘하면은요, 30점을 먹습니다. 요새 애들이 실력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굉장히 점수대가 촘촘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30점이면 엄청나게 큰 점수죠. 예, 거의 뭐 국어 점수의 이 차이는 여기서 거의 평가가 끝난다고 봐도 돼요.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막 보기가 붙어 있고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문제가. 여기도 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4점짜리예요. 이런 거 4점이에요. 근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 이게 10점이고요. 여기는 보시면 니은이 어디 있을 텐데 도덕적 규범에 대한 기억의 평가를 윗글에서 찾아서 15에서 20자 띄어쓰기 포함 쓰시오. 어려울 것 같죠? 2점짜리예요. 거기에 비해서 핵심 문장 찾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은요, 수능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인데, 여러분들 풀라는 거 아니니까 안 내셔도 돼요. 수학을 보면 이제 대부분 값을 구하는 풀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값을 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열심히 문제집을 풀어요. 문제집만 열심히 풉니다. 이 값을 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유형을 외워버려요. 값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센 수학이라는 뭐 문제집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거기 보면 A, B, C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A, B, C로 해서 A는 이제 각각 유형별로 위에 유형이 나와 있고 밑에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적인 문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유형을 보고 그대로 붙여내면 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B 되면 기본 문제라고 해서 좀 쉬운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 그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거기까지는 풀어요. 근데 C가 되면은 C만 문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애들이 안 풀어요. 엄마들은 돈 주고 산 문제집인데 안 풀고 이러면은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왜 안 푸냐 그러면 애들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서 안 푸는 게 아니라 지그들이 못 풀어서 안 푸는 거예요. 자, 왜 못 푸냐? 센 수학 같은 경우는 보세요.
A의 유형이 다 나옵니다. 이게 최소 공배수인지 최대 공약수인지, 지금 네가 풀고 있는 문제가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A 기본 문제에 가더라도 다 최소 공배수인지 최대 공약수인지 다 알아요. 아는 상태에서 풀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최소 공배수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함수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그걸 몰라요. 이 수능 같은 경우는요, 요 한 문제 안에 이 네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의 특징, 유리수와 정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삼각함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삼각형의 성질, 예, 요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근의 공식. 이 네 개의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센 수학의 A 타입에 나오는 거, A, B 타입에 나오는 거하고는 우리가 실제로 점수를 받아야 되는 학교 시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렇게 범위를 주잖아요. 시험 칠 때. 범위를 주니까, 아,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또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안 나와요. 교육청에서 어렵게 문제를 못 내게 해요. 교육과정 해설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더라? 하여튼 어려운 문제를 못 풀도록 그렇게 못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 나가면은요, 그 교사가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못 냅니다. 왜 그러냐면 사교육이 너무 막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못 내게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못 내면은요,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쉽게만 문제 내면 전부 다 100점 맞을 텐데,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내기 위해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우리가 이제 꼬아낸다 그러죠. 예, 이런 식인 거죠. 다양한 개념들을 섞어서 내버립니다. 쉽지만 다양한 개념들을 섞어버리면은요, 이 개념들을 다 이해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 수학처럼 유형만 따라가면서 공부한 아이들 몰라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은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개념을 자기가 한번 써봐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또 문장제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 독해가 이제 필요한데요.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인데, 예, 그 책에 이제 예시를 넣어놨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5분의 3이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7분의 2이다.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수요일에도 비가 올 확률을 구하여라. 여러분, 문제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뭐, 푸는 거는 둘째 치고, 문제가 이게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뭐, 이렇게 전혀 모르겠죠. 더한 거 있습니다. 용진이네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주말 농장에 가서 밭을 가꾸기로 하였다. 오른쪽 달력 있다 치고요. 어느 하루를 선택할 때 그날이 주말 농장에 가는 날이 아닐 확률을 구하여라. 왜 주말 농장을 하죠? 그냥 마트 가서 사 먹지. 저 이 문제 봤을 때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문제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국어가 중요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야 되겠죠. 쉼표가 있잖아요. 그죠? 끊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문제 풀 거 아니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2차 방정식은 아는데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로미오는 아는데 줄리엣은 모른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요, 그 활용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뭐 어떤 문제집을 풀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답 분석이에요. 그래서 오답 분석을 사실 뭐 여러 강사님들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뭐 학습 코칭 그거 자격증 공부하면서 오답 분석하는 거를 이렇게 배웠는데 참 답답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오답 분석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그래서 칸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뭐 이쪽에는 뭐 틀린 답을 쓰고 여기 왜 틀렸는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거를 막 정성껏 센치까지 재가면서 줄을 그어가지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예. 분석이 중요하지 그 줄 끊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찾아내는 게 오답 분석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교과서나 자습서를 펴놓고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그 오답 분석 해놓은 거를 보면 이 아이가 개념을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 학습 양이 적어서 틀리는지 그런 어떤 유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문제를 잘못 읽는 아이인지 그런 어떤 유형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좀 이런 유형이구나 하면 그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오답 분석 하잖아요. 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요 문제만 하나 딱 내가 분석했어. 내가 왜 틀렸는지 알았어. 하고 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면 다음에는 그럼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틀리는지, 왜 틀리는지 그 유형을 찾아내서 그거를 메꿔주셔야 되는 게 오답 분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칸을 뭐 몇 센치에 여기 3분의 1 이래 놓고 뭐 칸을 꺼야 되고 빨간색을 칠하고 이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고 왜 자꾸 틀리는지 그 유형들을 찾아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회를 한번 볼까요? 요거는 서울의 세화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강남의 서초에 세화고등학교의 1학년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문제는 쉬워요. 국가총동원법 해서 뭐 제국 신민을 징용하고 어쩌고 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죠. 그죠? 복잡하게 이제 요거는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논리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기 때문에 있는 대로 다 골라야 돼요. 이 문제가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 가에 대해서 어떤 사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갑은 뭐 이제 읽어보면 알겠죠. 이게 불교 사상이고 을은 도가 사상이고 병은 유가 사상입니다. 불교, 유교는 종교적인 이야기이고 사실은 이제 불가, 도가, 유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그 도형으로 표시한 거예요. 다이어그램으로. 예, 그래서 간만의 입장, 불교의 입장, 불가의 입장, 도가의 입장, 유가의 입장을 합쳐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게 있더라. 그래서 A, 불가의 내용, B, 도가, 유가, 그 다음에 공통되는 거. 자, 요런 것들인데, 이게 기역, 니은이냐, 기역, 니은, 디귿이냐,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새 문제가. 니은, 리을이냐, 니은, 디귿, 리을이냐. 예,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복잡하죠.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그 사상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냥 이해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고 외운다. 자, 그렇게 되면 금방 까먹습니다. 까먹기도 하고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만 단어를 바꿔가지고 나오면은 틀려요. 그래서 이 사상이 나오게 된 뭐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뭐 세상이 퍼지게 되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영향을 일으켰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게 되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고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막간을 잠깐 이용해서 광고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독서 아카데미를 26회차를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불멸의 과학책이라는 이걸 책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김지영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요약해 놓은 것만 보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오시면 이제 새롭게 바뀌는 입시 제도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불멸의 과학책이라는 게 35명의 그 과학적인 사실들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내용, 좀 더 확산하자면 사회도 과학과 같은 탐구 과목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과서만 봐가지고 단편적인 지식만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인문적인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관점을 이야기해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9명, 오프라인은 9명까지 오실 수가 있는데 2자리 남아 있고요. 온라인은 뭐 계속 자리가 있는데, 거기 요번에 지금 무슨 저희 강의장이 그 와이파이 공사를 한대요. 네, 그래서 아마 온라인 그 스트리밍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본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리적으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여기에 이어지는 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추론해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주어지는 지식만 외워가지고는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인데요. 과학은 요게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1학기까지죠. 1학기까지 배우는 과정들입니다. 과정들인데요. 요게 지금, 요것만 배우는 건 아니죠. 여기 지금 화학 부분만 제가 떼왔어요. 물화생지를 배우는데, 화학 부분만 떼어보니까, 요렇게 배우게 되죠. 근데 요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을 모르잖아요. 뭐 보일법칙, 샤를법칙이라든지 이런 앞부분을 모르게 되면 이 뒷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과학은 연계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애들이 좀 하다가 제일 막히는 데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원소, 원자. 이 애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듣고 이해가 안 되죠? 학원 가서 들어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자기 혼자 공부를 해보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포기해버려요.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면 이 뒤로는 다 포기해요. 그래서 이때는 꼭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의 구성, 원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학원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강의한 게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이렇게 이미지화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미지로 된 거를 보면 이해가 좀 쉬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하고 과학은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학 개통도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앞에서 막히면 뒤가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틀을 좀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강남에 있는 개원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쉽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모르실 수가 있는데, 문제 자체는
그냥 수업만 제대로 들은 아이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되게 쉬워요. 예. 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왔어요. 이 그래프는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에서 이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라면 이제 뭐 다른 어휘로 쓰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좀 약간 어려운 문제고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이건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추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이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문제 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새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목별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비문학 독해 공부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또 하나 나눠 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니까 이게 종이가 잘 안 떨어져요. 손에 수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많이 가지십시오, 이제. 나머지니까. 아, 한 장은 저를 주셔야겠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제가 이거 왜 나눠드렸냐면, 여러분 이제 국영수 사과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는데, 그럼 비문학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나눠드렸어요. 이 지문은, 지우공부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중2 비문학 독해 워크북이라는 책이에요. 서점에 가시면 비문학 독해와 관련되는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요거 그냥 샘플로 나왔고요. 뭐 메가스터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내삼비라고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매일 3개씩 뭐 비문학 독해하기 뭐 이런 책도 있고요. 학년별로 또 쭉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용, 뭐 중학교 1학년용, 아니면은 뭐 초급자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꼭 내 아이가 뭐 6학년이라고 해가지고 6학년 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수준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 조금 더 어려운 중학교 1학년 거 보셔도 되고, 중학교 6학년 애가 6학년 거 이해를 못한다? 5학년 거 보셔도 돼요. 자, 그 안에 보게 되면, 책 안에는 뭐 언어, 예술,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과학, 사회, 이런 식으로. 분류가 한 6개 정도 챕터가 돼 있고요. 요런 식의 이제 초등학생용은 요게 좀 지문이 짧겠죠. 그 다음에 좀 쉬울 것이고, 중학생용 되면은 좀 길고, 고등학생용이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거니까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와 있네요. 6개의 단락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더미의 역설에서 했던 것처럼, 문단별로 핵심 문장을 한번 발췌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단별로 핵심 문장이 뭐냐? 제가 밑에 줄을 꺼놨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요, 핵심 문장을 찾다 보면 문단이 예시를 뭐 하는 문장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어쩌고 하면서 그런 것들은 핵심이 나올 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 핵심 없어요, 그거는. 모든 문장마다 핵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없는 대로 넘어가고 또 어떤 문장은 핵심이 2개, 3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런 문장들은 2개, 3개의 문장이 줄을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단별로 핵심 문장들을 이렇게 한번 줄을 꺼 보시고요. 요것만 따로 떼보는 거예요. 발췌한 핵심 문장을 따로 떼서 그거를 요약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 밑줄친 부분이고요. 요 스텝 2는 요게 두 번째 스텝이 발췌한 핵심 문장들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의 문장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가 선비란 원래 관직이 명칭 또는 신분 계급이었으나 점차 인격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선비에게 인과 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이 되었다.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글짓기 해보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글짓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아이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책이 보통 한 권에 이런 지문이 한 100개 내외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한 6개 정도의 그 구분에 따라서 단락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100개면은 하루에 한 진짜 매산비처럼 3개씩만 하면은 한 달이면 끝나요. 그렇겠죠? 예.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매일 할 수 있느냐예요. 매일 할 수 있느냐. 매일 해야 됩니다. 아이가 뭐 몸이 아프다. 자, 몸이 안 아프게 해야 돼요. 예. 예. 몸이 아픈데 이거 뭐 열이 펄펄 끓는데 이거 읽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마가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지켜봤을 때 가장 비법이 뭐냐면요. 매일 공부예요. 조금씩이라도.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요. 하루 좀 잘하는 애들 경우에요. 못하는 애들이 아니라 잘하는 애들 경우는 하루 정도 빠지잖아요. 감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하고 영어하고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손을 대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로 이 요약하는 거, 지문 보면서 추론 독해하는 요거를 비문학을 가지고 추론 독해하는 이거를 안 되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예. 그렇게 애가 했을 때 엄마가 뭐 보상을 줄 수가 있겠죠. 뭐 돈가스를 해주시든지 뭐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를 달래가지고라도, 아니면 뭐 이끌고라도 어떻게든 매일마다 수업을 이렇게 좀 진행해 갈 수 있으면 상당히 그게 공부하는 습관도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기 쓰기. 예,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밀렸던 거, 제가 한 차시로 구성하지를 못해서 뒤로 빼놓았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진로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지금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진로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진로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진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제 11차시까지 말씀드리고, 12차 시 때 이제 김경준 와서 또 Q&A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